한 번에 5배입니다. 삼성 MG 직원들이 노조를 떠나기 시작한 5월의 첫 단서는 조합비 명세서 한 줄에 숫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이 6억 원의 성과급, 그리고 2억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한 줄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세 개의 숫자 점프 뒤에는 삼성이 조용히 꺼낸 비장의 카드 한 장이 있고요. 결국 여러분, 월급 봉투까지 흔드는 회로입니다. 한국 직장의 분배 명세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삼성전자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에 한 줄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비 한 달 1만 원에서 5만 원, 단 한 번에 5배로 뛰었어요. 명세서 한 줄에 0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매달 김밥 한 줄 값이 갑자기 백반 한 끼 값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첫 질문이 따라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번에 올렸을까요? 노조가 내놓은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쟁의권을 지키기 위한 신분보장기금. 쉽게 말하면요, 파업하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을 지켜줄 일종의 보호통장입니다. 둘째, 파업 기간 동안 현장을 지킬 스태프 한 명당 매달 300만 원의 수당을 줄 재원이에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이 명분만 듣고 한 번에 5배를 흔쾌히 낼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평균 조합원 한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4만 원씩 더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48만 원, 가족 외식 서너 번 값이 매년 자동 출금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기업 노조 조합원이 한때 정점에서 약 7만 6천 명, 5월 초 기준으로도 약 7만 명대 초중반입니다. 단순 환산해 볼게요. 4만 원에 7만 명을 곱하고 다시 12달을 곱하면 연간 약 350억 원. 한 번에 5배짜리 명세서 한 줄이 1년에 350억 원짜리 새 재원으로 부풀어 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5배로 올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님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반대도 아니고 평범한 감소도 아니에요. 조합비가 5배로 뛰는데 조합원은 도리어 하루 1,000명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위로, 사람은 아래로. 같은 명세서 한 장 안에서 화살표 2개가 정반대로 갈라진 거예요. 직장 안에서 이런 풍경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그 회로가 여기서 시동을 겁니다. 여러분, 월급 봉투까지 흔드는 회로, 그 첫 번째 톱니바퀴가 바로 이 4만 원짜리 한 줄이에요. 매달 명세서에서 조용히 4만 원이 빠지고 1년이면 48만 원이 빠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48만 원의 행방을 아무도 명세서 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도대체 이 48만 원이 매년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누가 받고, 누구 통장에 모이고, 어떤 결제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48만 원의 종착점을 따라가 보면 옆 부서 통장에 한 번에 6억이 꽂히는 풍경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자, 두 번째 단서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명찰을 달고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반도체 부문 DS의 OPI, 쉽게 말하면 성과급이 연봉의 47%로 확정됐습니다. 2024년 14%였던 게 1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거예요. 같은 회사 안에서 모바일을 만드는 MX는 상한선인 50%를 찍었고요. 그런데 TV, 생활가전을 만드는 VD, DA, 그리고 네트워크 부문은 12%에 머물렀습니다. 옆자리 동료 2명이 같은 회사 명찰을 차고도 명세서 한 줄에서 4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협상 테이블 숫자에 있었어요. 반도체 고연차 1인 평균 성과급, 사측은 5억 2천만 원을 제시했고 노조는 6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5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죠? 한국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약 2,985만 원입니다. 1년치 연봉을 17년 동안 모아야 한 번에 받는 그 숫자가 됩니다. 중소기업 직원이 입사해서 부장 달 때까지 받을 돈을 옆 회사, 옆 부서 동료는 1년 성과급으로 받아가는 풍경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빈칸이 떠오릅니다. 회사가 호황일 땐 6억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적자였을 때 노조가 월급 반납을 제한한 적이 있었나요? 손익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이익이 나면 분배 요구,
손실이 나면 회사 책임, 비대칭이라는 단어, 이 한 단락에 박혀 있는 거예요. 댓글창 어른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누른 한 줄도 정확히 이 지점을 찌릅니다. 회사가 적자 날 때 월급 반납해 봤나요?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도 바깥에서 보는 사람도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대칭이 사실 가장 큰 도화선이었습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40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평균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이고요. 같은 한국 안에서 이미 3배 가까운 격차가 있는데 거기에 또 6.5억짜리 협상카드가 올라오는 풍경이에요. 박탈감이 둔겹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초기 업노조 조합원 다수가 DS 부문, 즉 반도체에 몰려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반도체 숫자가 끌고 갑니다. 그러면 12% 받는 가전 직원, 네트워크 직원은 어떤 위치일까요? 5만 원짜리 조합비는 똑같이 내는데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카드는 반도체 카드입니다. 비용은 같이 부담하고 결과는 반도체가 가져갑니다. 이걸 현장에서는 신조어 한 줄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조 무임승차입니다. 한 30대 가전도문 직원은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용만 당하다 팽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셋째 단서, 노조 출입문에 줄을 선 탈퇴서 도미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노조 사무실 출입문 앞에 있었습니다. 4월 말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 곳곳에 같은 문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탈퇴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한 줄짜리 글에 같은 부서 동료들이 댓글로 줄을 섭니다. 노조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풍경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4월 28일 하루 탈퇴 신청은 100건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4월 29일 오전 안에 500건을 넘기더니 같은 날 저녁이 되기 전에 1000건을 돌파합니다. 하루 만에 10배예요. 가전부문 한 곳만 떼어봐도 단 10일 동안 약 2,5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작은 중견기업 직원 전체가 통째로 노조 명단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찍혔을까요? 5월 초 기준 초기 업노조 조합원 수는 약 7만 명대 초중반, 보도에 따라 7만 2천 명대로도 잡히고 7만 4천 명대로도 잡힙니다. 한때 정점이 약 7만 6천 명이었으니 짧은 시간 안에 1천 명에서 3천 명 가까이가 증발한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우산노조에 구멍이 뚫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노조 바깥에서 터진 박수 소리였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받은 댓글은 이거였어요. 고소하고 시원하고 통쾌하다. 사필 규정이다. 같은 회사 노조 일이 어쩌다가 외부 직장인들에게 박수받는 사건이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료가 빠져나가는데 다른 직장인들이 박수를 친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균열은 노조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성 3대 노조인 봉행노조가 5월 4일 공동투쟁본부에서 공식 이탈합니다. 이어서 7일에는 차별 중단과 교섭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우산노조에 보냅니다. 같은 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줄여서 전삼노조도 초기 업노조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사후 조정 주체를 바꾸라고 들고 일어섭니다. 가장 큰 우산노조 밑에 있던 두 노조가 동시에 등을 돌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빨 빠진 호랑이, 그것도 같은 식구한테 이빨이 빠진 호랑이입니다. 1월에 5배로 오른 조합비가 4월 말에서 5월 초 단 며칠 만에 1,000명짜리 탈퇴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빠져나간 4만 원, 1년에 48만 원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 재원이 쌓이고 있다면 회사는 그걸로 무엇을 결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4만 원의 종착점에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일꾼이 서 있었습니다. 4월 30일 박순철 CFO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꺼낸 비장의 카드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비장의 카드, 이제 그 한 장을 뒤집어 볼 차례입니다. 4만 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단계별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돈의 흐름은 3칸짜리 계단입니다. 첫 번째 칸, 조합비가 한 달에 4만 원씩 추가로 빠집니다. 1년이면 한 사람당 48만 원이에요.
조합원이 약 7만 명대니까 단순 환산해도 연간 약 350억 원의 새 재원이 노조 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칸, 그 400억이 어디에 동력을 댑니까? 협상 케이블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반도체 고연차 1인 평균 성과급 요구안이 6.5억 원, 사측이 내놓은 안이 5.2억 원이에요. 그 1.3억 차이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무기, 그 안에 여러분이 낸 조합비 4만 원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확히 같은 시점에 세 번째 칸이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박순철 CFO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공식화했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 한쪽은 6.5억을 요구하는 협상이 달궈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사람을 대체할 일꾼을 공식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잘 짚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사업이 회사 한 곳의 베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래로봇 추진단 단장은 카이스틀 휴보를 만든 휴보 아빠 오준호 박사. 핵심 인력은 나사, 혼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을 연봉 약 5억 원에 데려왔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K 휴머노이드 연구 개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535억 원을 붓습니다. 회사 한 곳의 도박이 아니라 국가 단위 베팅인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 담당자 앞에 어떤 결제 서류가 놓일까요? 비교 대상은 현대차 아틀라스입니다. 키 1.9m, 무게 90kg, 56관절, 24시간 가동. 도입 비용은 대당 약 2억 원, 연간 운영비는 약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람 3교대 인건비는 1년에 약 3억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년치 인건비 한 사람분으로 로봇 한 대를 사고 그 위에 1년치 운영비까지 남는 그림이에요. 운영비 기준으로만 보면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회계 담당자 앞에 이런 결제 서류가 올라왔을 때 누구라도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쪽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결국 5만 원이 6.5억을 만들고 6.5억이 2억짜리 대체제를 부릅니다. 5만 원, 6.5억, 2억, 3칸짜리 계단이에요. 결국 매달 명세서 한 줄 4만 원이 사람 자리를 로봇 자리로 바꾸는 결제선의 첫 칸이었던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대체 비용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인건비가 자동화 비용 위로 올라간 순간 회사 의사결정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한번 그 선을 넘으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6.5억을 외치면 외칠수록 옆 부서 결제 서류 위에 올라간 2억짜리 도장은 더 가볍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이런 회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옆 나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잖아요. 그 답이 60년 전 대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옆 나라는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국과 비슷한 회로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60년 전 대만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이 깔렸습니다. TSMC 1987년 창업 이후로 지금까지 무노조입니다. 한 세대 반이 통째로 흘러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노조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대만 항공업계가 줄파업으로 흔들릴 때도 TSMC 안에서는 노조 설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노사가 마주 앉아 협상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회사 실적을 보고 보너스를 결정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TSMC 순이익이 약 1조 7,200억 대만 달러. 이 가운데 성과급으로 쌓아둔 돈만 2,061억 대만 달러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가져가는 보너스가 약 264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인당 약 1억 원입니다. 창업자 모리스 창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조는 단기적으로는 임금을 올리고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사회에 부정적이다. 노동 분쟁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파괴했다. 미국 인텔도 비슷합니다. 60년 가까이 무노조 기조를 유지했고요. 2024년 미국 정부가 195억 달러 보조금을 주면서 노조 보장을 압박했을 때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가 무노조를 고집한 이유는 단순히 경영진의 신념 때문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입니다.
온도, 습도, 먼지 한 톨까지 정밀하게 관리되는 환경이고요. 한번 정지되면 재가동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파업이라는 카드 자체를 꺼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2026년 5월 13일 보도를 보면 빅테크들은 노조 리스크가 큰 삼성 대신 TSMC로 갈아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노사 관계가 회사 동력 자체를 흔든 사례들이 이미 줄지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리해고 분쟁이 309일짜리 고공농성으로 이어지다 결국 사명이 HJ중공업으로 바뀌었고요. 한국GM 군산공장은 2018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발레오전장은 노조 분쟁이 13년을 끌었어요. 평가는 빼고 사실만 묶어도 노사 관계가 회사의 동력을 흔든 사례들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출발한 두 회사가 60년 뒤 한쪽은 1인당 1억의 무노조 보너스를, 다른 쪽은 파업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균열을 가장 빠르게 읽어낸 곳이 있습니다. 노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회사입니다. 그러면 한국 직장에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단서는 우리 명세서 한 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5만 원이 6.5억을 만들고 6.5억이 2억짜리 로봇을 불렀습니다. 3칸짜리 계단의 끝에는 결국 여러분 명세서 한 줄이 서 있어요. 이게 이번 영상 전체를 관통한 단 하나의 회로입니다. 그러면 한국 직장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고용노동부 2024년 통계 기준 한국 노조 조직률은 13.0%입니다. 100명 중 13명만 노조 우산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산이 펴진 자리가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대기업 35.1%, 30인 미만 사업장은 0.1%, 공공부문 71.7%, 민간부문 9.8%. 쉽게 말하면요, 한국 직장인 절대 다수는 처음부터 협상 테이블 바깥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더 무거운 숫자가 따라옵니다. KDI 2024년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일자리의 38.8%가 이미 기술적으로 70% 이상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2030년이 되면 약 90% 일자리에서 90% 이상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봤어요. 한국 직장인 42%가 내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고 답한 PwC 조사와 정확히 맞물리는 그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배 합의의 투명성 없이 한국형 노조 모델이 자동화 시대로 들어가면 협상 카드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사람과 흥정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카드는 3장입니다. 첫째, 분배 합의의 투명성. OPI 산정 기준부터 공개돼야 같은 회사 안에서 6억과 12%가 갈리는 이유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차 단협처럼 신기술 도입 시 노사 합의 조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길이에요. 셋째, TSMC 무노조와 한국 강성노조 사이 부문별 분리노조 모델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5월 첫 주 명세서에 새로 박힌 5만 원 한 줄은 사실 여러분 1년 뒤 명세서가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보여준 신호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명세서 한 줄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화 시대의 한국 노조가 가진 마지막 협상 카드, 단체 협약 속 신기술 도입 시 합의 조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